조금만 더 버티면 준호와 내 딸은 끝이야. 준호 저놈이 가진 재산, 내 딸이 이혼으로 절반 가져오게 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카톡 조작하는 거 정말 잘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후후, 요새는 그런 앱들이 다 있어. 가짜 카톡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야. 미영이가 완전히 속았더라고. 그리고 차키는 어떻게 훔쳤어? 그건 쉬웠어. 지난주에 미영이네 집에 갔을 때 현관에서 몰래 가져왔지. 그래서 모텔 주차장에 갖다 놔두고 사진 찍은 거야? 네, 방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대화는 바로 준호의 장모님 목소리입니다. 전국 각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평소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시던 장모님이 자신의 딸 미영이와 준호를 이혼시키기 위해 3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모함의 전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정말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겠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지옥 같은 3개월의 완전한 기록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2024년 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다. 결혼 4년 차인 나와 미영이는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고 월급이 꽤 괜찮았다. 미영이는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수입이 안정적이었다. 우리 둘 다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제법 괜찮은 저축을 해뒀다.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는 작지만 우리만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무엇보다 대출 없이 전세로 살고 있었고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었다. 서울에서 30대 초반 부부치고는 꽤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장모님인 김선옥 씨는 평소에도 나를 무척 좋아하셨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사위 준호가 미영이를 정말 잘 챙긴다며 자랑하시곤 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고 생신 때는 항상 미리 선물을 준비해서 갔다. 장모님도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준호야, 너 정말 착하다. 우리 미영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사위를 만났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며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장인어른인 박성만 씨는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다. 가끔 최근 일들을 기억 못하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보셨고 준호가 우리 집 기둥이야라며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나 역시 장인어른을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그런데 올해 4월 중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장모님이 갑자기 내 일상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가 장인댁에 놀러 갔을 때였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지셨다. 준호야, 요새 현장 일이 힘들지? 야근도 많이 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강서구 신축 아파트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런데 야근할 때 동료들과 어디서 만나는 거야? 술도 마시고 그러겠지?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다. 사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현장 근처 고깃집이나 치킨집에서 회식해요.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지? 장모님의 눈빛이 예리했다. 마치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언제 늦게 들어간 적이 있나요? 항상 8시 전에는 집에 가는데.
아니야, 미영이가 그러는데 요새 조금씩 늦어진다고. 나는 미영이를 쳐다봤다.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 그랬나? 엄마가 잘못 들었나 봐.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있었다. 그 다음 주부터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이상해졌다. 준호야, 혹시 현장에 여직원들도 있어? 네, 설계팀에 여자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젊은 애들이야? 예뻐? 어머니,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새 젊은 여자들이 남자 많은 현장에서도 일하더라고. 회식할 때는 어디서 해? 룸살롱 이런 데는 안 가지? 어머니, 저희 회사는 그런 데 안 가요. 건전하게 고깃집에서 회식해요. 요새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 같던데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혹시 현장 여직원이랑? 질문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점점 불편해졌다. 미영이도 이상하다며 나에게 물었다. 오빠, 엄마가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하시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야, 오빠는 항상 똑같이 잘해주고 있어. 오히려 요새 더 다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장모님이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5월 20일,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하루가 시작됐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했다.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다. 오후 6시쯤 집에 돌아가려는데 미영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오빠, 빨리 집에 와. 지금 당장.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 말할 수 없어. 빨리 와봐.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미영이가 울먹이며 카톡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내가 보낸 것처럼 조작된 메시지들이 있었다. 오늘 밤도 만나자. 당신이 그리워서 잠이 안 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남편한테는 비밀이야. 나는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내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지만 내가 보낸 게 아니었다. 미영아, 이거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누군가 조작한 거야. 그럼 내 폰에 왜 오빠 번호로 와 있어? 이게 조작이라고? 시간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오빠 번호 맞잖아. 미영이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다. 미영아, 진짜야? 나는 이런 메시지 보낸 적 없어. 누군가 내 번호를 도용해서. 도용? 그럼 비밀번호도 알아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말이 돼? 나는 당황해서 내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내 카톡 발신함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 누군가 정교하게 조작한 것이었다. 미영아, 내 폰 봐. 발신함에 이런 메시지 없어. 누군가 고의로. 그럼 삭제한 거 아니야? 증거 인멸하려고? 미영이는 이미 내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다. 미영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나는 거실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인 5월 25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장모님이 미영이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미영아, 이거 봐. 내 남편이 어젯밤에 뭘 했는지. 그 사진에는 내가 회사 후배 여직원 김지은 씨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사진의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우리 둘이 마치 연인처럼 친밀해 보이도록 편집된 것 같았다. 어머니, 이건 지난주 회사 회식 때 찍힌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됐죠? 나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다. 분명히 우리 팀 회식 때 찍힌 사진이었지만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잘려나가고 나와 김지은 씨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각도도 조작되어서 마치 우리가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다.
편집? 너 지금 내 잘못을 편집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이미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 같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분명히 원본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제가 지은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여자와 둘이서만 사진을 찍었어? 둘이서 찍은 게 아니라 원래 단체 사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하지만 장모님은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영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다. 30분쯤 지나서 나왔을 때 미영이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나에게 말했다. 오빠, 솔직히 말해줘. 정말 다른 여자 없어? 미영아, 몇 번을 말해야 해? 나는 너만 사랑해. 다른 여자 따위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카톡은 뭐고?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미영이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다. 5월 30일 세 번째 충격이 왔다. 미영이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명의 제보 전화가 온 것이다. 여보세요? 미영 씨 맞으세요? 네, 누구시죠?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미영 씨 남편분이 자주 모텔에 다니시더라고요. 혹시 모르실까 봐서 연락드려요. 네? 뭐라고요? 강서구 화곡동 쪽 모텔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 여자랑 자주 봤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미영이는 그 전화를 받고 완전히 무너졌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와서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정말 모르겠어. 뭐가 진짜인지. 누군가 전화까지 해서. 미영아,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모텔에 간 적이 있어? 나는 직장과 집밖에 안 가잖아. 그럼 그 전화는 뭐야?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해?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미영아,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고 진실을 밝혀내자. 하지만 미영이의 믿음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이은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6월 5일 마침내 결정타가 왔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나는 오전에 현장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갔다. 오후 3시쯤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미영이가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미영아, 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빠.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사진에는 모텔 주차장에 내 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도 러브모텔 천국이라는 간판과 함께 내 차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나와 있었다. 에이? 이게 뭐야? 내 차가 왜 저기에? 오빠, 이제 그만해.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감정이 없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미영아, 이거 조작된 거야. 내가 언제 그런 곳에 가서 주차를. 조작? 저기 차 번호판까지 똑똑히 나와 있는데 53호 4829번 오빠 차 맞잖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누군가 내 차 키를 훔쳐서 일부러 그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뒤 사진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됐다. 미영아, 진짜야. 누군가 내 차 키를 훔쳐서. 차 키를 훔쳐서?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키를 훔쳤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모르게?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 내 차 키를. 오빠,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미영이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계속 쌓여가는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못 믿겠어. 처음엔 조작이라고 생각했어. 카톡도 사진도 전화도. 하지만 이제는 미영이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이젠 못 믿겠어. 그 순간 나는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누군가의 교묘한 모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절대로. 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나는 미영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미영아,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안에 진실을 밝혀낼게. 그래도 안 믿으면 그때 이혼해도 좋아.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그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아니면 정말 끝이야. 그날 밤부터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리스트업했다. 첫 번째는 직장 동료들. 혹시 나를 질투하거나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나 생각해봤지만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는 미영이 카페 손님들 중에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낮았다. 세 번째는 가족 중에 누군가.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바로 장모님이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장모님이 갑자기 나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한 시점,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는 타이밍, 그리고 장모님이 유독 그 증거들을 미영이에게 보여주며 부추기는 모습. 하지만 장모님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평소에 나를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6월 7일 목요일 우연한 기회가 왔다. 그날 오후 6시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을 목격했다. 평소 집에만 계시는 분이 혼자서 어디 가는 것이 이상했다. 장모님은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계셨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호기심에 멀찍이 따라가 봤다. 장모님은 시내 번화가로 향했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췄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꽤 잘생기고 품격 있어 보이는 남자였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그 인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장모님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남자는 장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눈을 의심했다. 장모님이 다른 남자와 그런 친밀한 관계라니?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카페 창가 쪽에서 지켜봤다. 둘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손을 맞잡고 눈을 바라보며 연인처럼 행동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장모님과 그 남자가 모텔로 향한 것이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장모님이 나를 모함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6월 8일 금요일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시 장모님을 미행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다. 오후 2시쯤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셨다. 역시 화려하게 치장하고 계셨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남자와 만났다.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모텔로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스카이 모텔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장모님이 나를 모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6월 9일 토요일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들어간 방 번호까지 확인했다. 203호. 나는 숨을 죽이며 그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방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정희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나? 조금만 더 참아, 대시가.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장모님이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내 사위 말이야.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다 계획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카톡 조작하는 거 정말 잘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후후, 요새는 그런 앱들이 다 있어. 가짜 카톡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야. 미영이가 완전히 속았더라고. 장모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사진도 기가 막히게 편집했어. 준호와 그 여직원이 마치 연인처럼 보이게. 하하, 너 정말 악녀구나. 그런데 차키는 어떻게 훔쳤어? 그건 쉬웠어. 지난주에 미영이네 집에 갔을 때 현관 신발장 위에 놔둔 걸 몰래 가져왔지. 준호는 항상 집에서 차키를 같은 곳에 두거든. 그래서 모텔 주차장에 갖다 놔두고 사진 찍은 거구나. 정말 치밀하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휴대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집안은 끝이야. 준호 저놈이 가진 재산 미영이가 이혼으로 절반 가져오게 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해 놓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1억 5천만 원 저축에 아파트 전세금까지. 꽤 큰 돈이네. 그래, 그 돈으로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할 수 있어. 이미 부산에 괜찮은 아파트도 알아봤어. 그런데 내 남편은 치매 걸린 남편 말이야. 성만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기억도 못해. 요양원에 맡기면 끝이야. 어차피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나를 찾지도 못할 거야.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곧 내 것이 돼. 그 돈으로 우리 둘만의 세상 만들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준호가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의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미 미영이는 완전히 흔들렸어. 어제도 이혼하자고 했다며. 조금만 더 부추기면 진짜 이혼할 거야. 정말? 그럼 언제쯤?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고.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계속 들려왔다. 나는 충분히 녹음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제 확실하다. 날 모함한 이유 다 잡았다. 6월 10일 일요일 나는 모든 가족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다. 미영이,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였다. 오늘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선언했다. 장모님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동요가 보였다. 준호야, 갑자기 뭘? 조용히 들으세요, 어머니.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장모님과 최대식이라는 남자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다. 둘이 팔짱을 끼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미영이가 경악했다. 엄마, 저 남자가 누구예요? 장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냥이 아니죠. 두 번째 영상을 보시죠. 나는 장모님과 최대식이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틀었다. 스카이 모텔이라는 간판과 함께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장인어른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평소 치매 때문에 멍한 표정이던 그가 이상하게도 오늘은 눈빛이 또렷했다. 저 남자가 누구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틀었다. 괜찮아. 내가 다 계획했어. 카톡 조작, 사진 편집, 차 키 훔치는 것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집안은 끝이야. 준호 저놈 재산을 미영이가 이혼으로 절반 가져오면 그 돈으로 우리 둘만의 세상 만들자.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미영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장인어른은 온몸을 떨고 계셨다.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예요? 장모님은 처음엔 발뺌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준호가 만든 거라고. 조작이라고요? 나는 네 번째 증거를 내놨다. 우리 집 현관 CCTV에 찍힌 장모님이 내 차 키를 훔치는 모습이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어머니가 5월 29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에 오셔서 현관 신발장 위에 제 차 키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장모님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 키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제 차로 모텔 주차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이었다. 장모님이 내 차를 몰고 러브모텔 천국 주차장에 주차한 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엄마. 미영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날 지키려던 게 아니라 날 팔아넘기려 했어? 내 남편을 모함해서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것도 다른 남자와 도망가기 위해서? 장모님은 여전히 발뺌하려 했다. 미영아, 엄마 말을 들어봐. 이건 다 준호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요? 내가 분노로 소리쳤다. 그럼 어머니 목소리로 준호 저놈 재산을 뺏어먹자고 한 것도 조작인가요? 제가 성대모사를 한 건가요? 장모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미영이는 더 이상 장모님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엄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몇 달 동안 치밀하게. 미영아, 엄마가 그 남자와 언제부터 만났어요? 1년? 2년? 장모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 치매로 기억을 잃고 허약해 보이던 그는 놀랍게도 완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장모님을 노려보았다. 내 목소리. 맞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난 다 기억난다. 내가 오래전부터 그 인간과. 장인어른은 손가락으로 장모님을 가리켰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보. 장모님이 새하얀 얼굴로 중얼거렸다. 2년 전 내가 병원에서 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냥 친구라고 했잖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라고. 치매로 잊혀진 줄 알았던 기억들이 충격 속에서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1년 전 내가 새 옷을 사오고 화장품을 사오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다닐 때 나는 내가 예뻐져서 좋다고 생각했어. 장인어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같이. 내가 바보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예뻐지는 줄 알았어.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장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개월 전부터는 아예 밤에 나가기 시작했지. 친구들 만난다. 교회 모임 간다. 모두 거짓말이었어. 장인어른은 이제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앞에서도 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 여보, 그건. 입 닥쳐.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고성을 질렀다. 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치매 걸린 남편을 속이면서. 장인어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딸의 가정까지 망치려 했어? 내 사위를 모함해서? 내 손녀며느리를 속여서? 아빠.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응, 미영아.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어. 딸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장인어른은 손을 부르르 떨며 외쳤다. 평생을 속이고 이제는 우리 딸의 가정을 망치려 했느냐? 내가 아내가 맞느냐? 내가 엄마가 맞느냐? 그의 절규는 온 집안을 울렸다. 미영이는 흐느끼며 얼굴을 감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장모님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무릎을 꿇고 빌어대는 것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바뀌었다. 장모님은 며칠 뒤 집을 나갔다. 그 불륜남 최대식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하지만 최대식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최대식의 부인이 장모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싸웠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야. 내 남편을 빼앗아간 거라고. 결국 최대식은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장모님을 버리고 원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장모님은 혼자가 되었다. 미영이는 한 달 동안 장모님과 연락을 끊었다. 너무 큰 배신감 때문이었다. 오빠,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어야 해?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미영아, 그래도 내 엄마야. 언젠가는. 아니야. 엄마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어. 용서할 수 없어. 장인어른은 치매가 완전히 나은 것처럼 보였다. 의사는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회복된 것 같다고 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 여자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장인어른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셨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장모님이 혼자서 우리를 찾아왔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미영아, 엄마 좀 봐줘.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영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오빠, 내가 왜 저 사람을 봐야 해?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장모님은 결국 혼자서 원룸에 살게 됐다. 모든 재산도 장인어른께 넘겨드렸고 딸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로.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 미영이와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됐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오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줘서. 미영아, 나도 너를 믿어줘서 고마워. 마지막에는 의심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의 시간을 줬잖아. 올해 초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건강한 아들이다. 장인어른이 할아버지가 되어 매우 기뻐하신다. 준호야,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절대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치매는 완전히 나으신 것 같다. 손자를 보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일이 오히려 장인어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된 것 같다. 장모님은 가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한다. 미영이는 아직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장모님을 미행하지 않았다면,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장모님의 계속된 모함과 세뇌로 미영이가 정말 나를 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장모님의 계획대로 우리 재산은 그 불륜남과 함께 써버렸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딸의 행복조차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한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것이 내가 겪은 믿기 힘들지만 완전히 진짜인 이야기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만약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맹신하지는 말라. 때로는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